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박종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CES 2020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각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충돌 우려가 고조되다가 극적인 반전을 보이게 됐습니다. 1년간 계류돼 있던 데이터 3법이 전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저녁에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기 리더십이 미국 정치권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일 미국 화학 전문 기업 듀폰이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증서를 결정했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경제신문의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CES 2020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가파,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짚어봤었죠. 이 독주를 막자 SK텔레콤의 박종호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카카오의 AI 초협력 제안인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박종호 SK텔레콤 사장은 국내 ICT 기업들이 각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협력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 박종호 SK텔레콤 사장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삼성전자와 AI 분야에서 초협력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첨단 기술 정세에 따라 사명까지 바꾸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SK텔레콤 박종호 사장이 AI 초협력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먼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위기의식이죠. 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 조간 브리핑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AI, 그리고 자율주행, 또 5G,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CES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야기한 것이 결국 이 AI 현장을 보니까 이 CES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각국의 경쟁들을 보니까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된다.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초협력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파, 이게 뭐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또 마지막에 A는 뭡니까?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AI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쪼개져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국내 업체들이 각계 전투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 초협력을 제안을 한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해진 거죠. 이제는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경쟁자들 GAFA, 이 가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선 협력 대상자가 바로 삼성전자와 카카오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AI 쪽에서 상당히 이제는 기술을 확보는 해놓고 있지만 선두주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카카오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를 했고 삼성전자와는 이미 또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초협력의 시대로 나가야 됨을 강조를 했습니다. A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손잡고 이제 함께 나아가자.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외 SK텔레콤은 이번 CES 2020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협력 행보를 보였나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협력 행보를 전방위로 이어가고 있는데 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시장 주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력을 하고요. 또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5G, 이 모바일 컴퓨팅에 기반한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클라우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초월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 기능이 그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전방이냐면 전혀 뜻밖에도 이런 기업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바이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지상파 방송사가 싱클레어입니다. 이 싱클레어가 이제 메릴랜드에 본사가 있는데 싱클레어하고도 미디어 사업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의 행보를 바탕으로 CS2020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경제 뉴스는 진정된 중동 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란이 미리 공격 알렸나? 백악관 3시간 전 이미 대책회의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가 되다가 극적인 반전을 보이게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었던 양국의 관계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일 연설과 함께 극단적인 충돌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새벽에 뉴욕 증시 반등을 했고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국내 증시도 전일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감을 되찾기는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란이 사전에 미리 공격을 알렸다라는 보도도 있었나 봐요. 이창진의 그 정말 표현을 잘하시네요. 안도감. 이게 진정 국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놓은 것은 그럼 뭐 군사적 보복을 하는 건가? 경제 제재다. 이렇게 경제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게 진정 국면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네. 이게 서로 간에 미국인 사상자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이 대피소로 알-아드 아사인 공군기지 그다음에 우리 자이툰 부대가 파견 가 있었던 아르빌 또 이게 이란 용어로는 에르빌 여기서도 이미 대피소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의 사상자가 없었다. 이게 사실은 경제제재, 군사보복에는 경제제재 쪽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인데 그럼 누가 알려준 거냐?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제 분쟁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 심지어는 이런 신랄한 비판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일이 아니지 않은데 중간에 이라크가 있는 것이죠. 이 중동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 사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는 또 시아파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 이라크의 시아파를 통해서 미군에 슬쩍 정보를 흘려주는 겁니다. 왜?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전에 공격을 할 때를 보면은 이라크의 시아파를 통해서 살짝 흘려주면 이걸 또 이란이 눈치채고 그래서 중간에 이라크의 시아파가 양쪽을 좀 정보를 유출하면서 일종의 서로 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다는 이게 이런 지하에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인명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건 그런 유출이 아니라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로 새벽에 또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이 떨어졌다라는 또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었잖아요. 누구의 네. 소행인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란의 2차 공격으로 봐야 되나요? 어때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이 공격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 사실 확인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가 네. 그린존은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데 그린존 이미 이란이 한번 건드리긴 했어요. 그린존이 뭐냐면 이라크에 가보면 적어도 이쪽은 분쟁화 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대사관들이 들어서 있는 곳 일종의 안전지대가 그린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포격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묵시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하고 난 이후에 포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2차 공격이냐 이러는데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다기보다는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그냥 몇 번 포격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란의 공격이 아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이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메네이 최고 통치자가 그랬거든요. 미국이 알도록 하겠다. 그럼 이번에도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이란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누구의 소행인지 주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걸 봐서는 이건 2차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상자와 파손 규모가 또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이란과 미국의 동상이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상당히 위기고 또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전면 전쟁은 지금 국민 여론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공격하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실제 사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대피소로 피난을 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란 내의 주장을 보면은 80여 명의 미군이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념해 볼 부분은 이건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의 분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란 국민 모두가 반미다?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팔레비 왕조는 가장 친미적인 정부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쿠데타를 엎으면서 이게 반미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라크 국민 내에도 이게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의 국민들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미 성향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좀 견인하는 지지 세력으로 끌고 가려면 야, 미군 많이 죽었지 않냐. 우리가 공격 제대로 했어.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국내 용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약간 그러면 뭐 민심용일 수도 있겠네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시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오늘 저희가 이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두 번째 기사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3법 통과 영향에 대한 기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죠. 누군지 모르게 만든 가명 정보 활용, 한국 데이터 신사업 속도 낸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년간 계류가 돼 있던 데이터 3법이 전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저녁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소장님. 이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창진 앵커하고 저하고 한 1% 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나오면 무조건 하고 신문, 우리 매일경제신문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구독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좀 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년 동안 계류가 돼 있었어요. 세계 이제 빅데이터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3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우리가 신용정보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법이 있는데 정보통신법은 모든 걸 일어나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개인정보를 이름만 노출되지 않게 이것을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인데 상업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서 좀 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데이터 3법의 골간인 것이고 또 신용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좀 신용정보를 이용하자. 이러면 우리가 많은 금융정보와 관련된 파생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가 있고 또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산업의 영역도 확대되면서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한 산업을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 3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3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뭐 효과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빅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연계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누적돼서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날 겁니다. 이 바둑의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것이 알파고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기술이 나오는 것이 많은 데이터들이 광대한 분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정교한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서울에서의 심야 버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까지도 우리가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또 하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와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안이 마련돼 있으면 한국은 이런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구나. 그래서 유럽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쪽에서 관련된 법을 공동 표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유럽에 사업을 할 때도 한국은 이미 데이터 관련법이 정비된 나라 와서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는 없을까요? 이거 많죠. 네.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데도 굉장히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런 만큼 개인정보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그냥 민감해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뭔가 불만의 소리를 들을 일 또는 분란이 일어날 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또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경제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만 꽁꽁 규제에 묶어둘 수는 없는데 이번 법안도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인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데이터 관련 법에 대해서 이게 전향적인 또 우호적인 이런 법안이 계속 속속 나오면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전을 아마존, 구글 다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런 만큼 우리가 법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산업에도 굉장히 불편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간의 격차도 좀 해소돼야 되는,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 그러면은 해외 나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관련된 우리 유니콘 기업들의 내용도 종합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한 형제들이 왜 독일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할 수밖에 없냐. 수많은 규제, 이 데이터 3법도 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와 더불어 이 데이터 경제 육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국제면이 14면에 실려 있는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이란 사태로 또 갈라진 미국, 펠로시 대통령 정쟁 권한 축소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란의 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기 리더십이 미국 정치권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놓고 또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 내 정당과 여론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올해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쟁화되는 현상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수행 불확실성이 상당한 앞으로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대국민 성명에서 마지막에 군사 보복이 아니라 경제 제재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앞두고 가장 큰 치적으로 꼽는 것이 본인의 정시 활성화입니다. 정시 부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가는 큰일 나고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도 양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란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들은 이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 확연히 반으로 확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관련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경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이번 달입니다. 6일 7일 미국 1115명 유권자 대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무려 77%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죠. 공화당 지지층들은 또 79%,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지한다. 네. 미국 국민들도 반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국민 전체로 보면요. 한 80여 곳, 지금은 100여 곳 정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곳곳에서 지금 반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보복보다는 경제 제재를 선택했는데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미국 국민들도 반반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하원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이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었어요. 네. 그게 일단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줬더니 이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 드론으로 공습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확 정대돼 버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올해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좀 약화시켜 놓자 이런 또 발상에서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하자는데 주요 내용은 의회 없이는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 일정한 또 기간이 있어요. 보면 이제 한 30일 내에는 의회를 승인 어찌를 못하면은 군사행동을 중단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약간의 또 틈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정도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할 일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오사마 빈 라덴을 공격할 때 이걸 먼저 속전속결로 먼저 의회에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일정한 시간을 더 주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활용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 결의안은 통과될 거냐? 자, 하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어요. 자, 상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화당이 잡고 있죠. 자, 상원에서 비토를 놔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이번엔 포토레지스트 소부장 탈일본 속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전일 이제 미국 화학 전문 기업인 듀폰이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증서를 결정했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일본의 수출 규제 세계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해당 소재 공급선을 이제 다변화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현황은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네. 7월이었죠. 7월에 이제 7월 말에 일본에서 이제 정상회의가 있고 난 직후에 바로 날벼락 같은 발표를 했어요. 일본이 맞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 규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의존도를 하향한다.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로 이제 듀폰이 또 올랐기 때문에 듀폰이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우리 기술도 상당히 이 일본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때 발표했던 것이 일본이 반도체 소재 3대 핵심 부품에 대해서 더 이상 수출 안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것이 이제 뭐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플루오딘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이 불화수소,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극자외선 관련된 이제 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그다음 지난한 또 기술 개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을 일본이 바로 즉각적으로 규제를 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또 완화를 해주기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종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경제단체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상당히 거기에 숨통을 튀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안한 것이거든요. 이게 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듀폰이 일본 업체를 대신해서 한국에 천안이죠.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이 시설을 확보를 해서 이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좀 희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문제의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한국과 듀폰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휴하게 된 건데 앞으로 소부장 자립하에서 어떤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소부장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의 핵심 부품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포토 레지스터 해결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화수소 부분은 우리가 이 국산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 것으로 또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고 불안해왔던 포토 레지스트는 듀폰을 통해서 또 불화수소는 우리의 독자 기술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했는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플루오린 또 폴리이미드,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폴리이미드인데 이건 이제 이 일본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93.7%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국산화가 안 됐는데 이걸 국산화에 거의 지금 사실상 성공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코롱 인더스트리, SKC가 기술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게 되면 이 문제까지도 해결되면서 우리가 100년 수건이라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20년 수건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기술, 우리가 훨씬 더 이전부터가 이 기술 의존됐던 것이 상당히 독립될 것이다. 이 기술 독립 대한민국의 상당히 밝은 전망을
조간 브리핑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일본 그리고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소부장에 대한 기사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준비한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